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자는 오징어 약사 김선영,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징어 약사 김선영, 현직 약사이자 팔로워 6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오징어 약사 TV의 운영자이다.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피로감, 단 음식에 대한 간절한 갈망, 심한 갈증이나 무기력감은 모두 몸이 혈당 스파이크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이죠. 혈당 블로킹의 출발점은 이 같은 신호를 인식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 블로킹은 삶의 질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건강한 에너지의 유지를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혈당 블로킹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기복과 식욕 폭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혈관과 대사 건강을 지키며 건강한 노화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 무시하곤 합니다. 혈당과 관련된 신호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나 무리한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매우 정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올랐다 2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불규칙한 식사 시간,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 우리 몸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다양한 신호로 드러납니다. 식사 후에 극심한 피로감, 갑작스러운 배고픔,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 갈등 등이 대표적인 신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언제인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는 결코 질병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혈당 관리는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체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죠. 이제 혈당 관리 기본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을 테니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의 구체적인 예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는 무기력하고 식사 후에는 졸리고 오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밤에는 달콤한 야식이 당기고요. 이 같은 악순환과
혈당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면 하루 종일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반면 혈당이 출렁거리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 강한 식욕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만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고 많이 먹어도 금방 또 배고파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 다이어트의 핵심은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혈당 반응을 일으키느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정제 탄수화물 또는 당분의 비중이 높은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같은 500kcal라 해도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혈액 속 당을 근육 안으로 집어넣지만 이미 처리하지 못한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모으게 됩니다. 혈당만 안정돼도 몸속 지방 에너지로 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지방이 저절로 빠집니다. 더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내리면 식사 한 끼로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다음 식사 때까지 크게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다이어트란 먹는 양을 줄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고 그 흐름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중심에는 늘 혈당이 있습니다. 3+1 혈당 전략. 많은 사람이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단순히 단 걸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당뇨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혈당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식과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수많은 요소가 서로 얽혀 혈당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딱 4가지 핵심 전략, 3+1 혈당 블로킹 방패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방패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방패를 함께 드시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혈당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가까지 식사의 모든 요소가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만 잘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지와 절제는 오히려 음식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이면서 오래도록 실천 가능한 식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꼭 땀이 뻘뻘 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무엇보다 강력한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은 혈당 관리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위험도 커집니다. 반면 깊고 충분한 수면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켜 다음 날의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라.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항목은 바로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3끼 외식하는 일이 가장 많아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계획표를 작성할 때 혈당 건강에 나쁠 확률이 가장 높은 점심 식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속 등으로 외식을 할 때는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는 육류나 생선구이를 선호합니다. 2. 얼마나 먹을지를 설정하라. 메뉴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나머지 요소는 부수적입니다. 백미를 얼마나 먹을지 미리 정한 양만큼만 덜어서 먹고 나머지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보세요.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을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누군가는 백미 한 공기를 다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3숟가락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죠. 즉, 섭취 가능한 탄수화물의 용량은 개인의 혈당 조절 능력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 1시간째 혈당을 기준으로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혈당은 식사 2시간 후 18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식사 후 1시간째 혈당을 측정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혈당이 식사 1시간 근방에서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2시간 후의 혈당은 이미 정점을 찍은 다음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때 혈당만 측정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3. 먹은 음식을 피드백하라. 미리 세운 계획표에 따라 식사를 마쳤다면 식후에 1시간 혈당을 측정해 봅시다.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음 계획표를 작성할 때 식사 전 섭취, 식사 음식, 탄수화물량, 식사 시간 항목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계획표 작성의 의의는 식후 1시간 혈당이 여러분의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방적 혈당 관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식후 혈당 상승을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식재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초 같은 산성 물질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의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저는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식재료로 양배추, 올리브유, 유기농 사과식초를 선택했죠. 지금부터 이를 줄여서 양올식이라 부르겠습니다. 양올식 요소 중 첫 번째인 식이섬유로 저는 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양배추에는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100g당 3g이라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채소류는 전체 중량의 대부분 수분입니다. 양배추 역시 약 90%가 수분이죠. 이처럼 수분 함유량이 많은 채소를 식사 전에 미리 먹으면 포만감 덕에 혈당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배가 부른 덕에 전체적인 식사량 줄이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식이섬유를 먹으면 식사를 마친 후에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식이섬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 끼의 양배추 대략 약 200g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럼 양배추만으로 6g의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평균 25에서 35g입니다. 한국인의 일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24g입니다.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에 과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과일 소비량은 57.5kg입니다. 23.7kg인 일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과일을 많이 먹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추정컨대 과일을 약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일로 딕톡스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적이 있죠. 실제로 과일에는 식이섬유나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등이 풍부합니다. 구하기 쉽고 맛있어서 그리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 과일을 좋아하지 않기가 어려울 듯도 합니다.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일을 적당히 먹는 것도 좋은 식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중이라면 과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당보다 혈당이 더 나쁜 과당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과당이 없으면서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된 양배추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고루 먹을 수 있다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까닭은 위장에서 젤 형태의 물질을 형성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의 원래 형태로는 혈당을 높일 수 없습니다. 소화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혈관 안으로 들어와 혈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젤 형태로 변한 식이섬유 덕에 소화 과정이 느려지면 우리 몸은 소화가 느려진 만큼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도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죠. 또한 식이섬유는 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 올리브유입니다. 적절한 양의 지방은 혈당 상승의 억제를 도와줍니다. 지방이 위장관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출 뿐 아니라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 방지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또한 지방은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줌으로써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수장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경사진 물길에 만들어진 댐처럼 지방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식초입니다. 저는 식초 중에서도 에삽이라 불리는 유기농 사과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식초는 일반 식초 효과에 사과에 유용한 물질들이 더해져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혈당 관리에 활용해온 식초는 최근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식초의 주 성분인 아세트산은 소화효소의 활성을 조절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 후에 식초 섭취가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34%나 좋아진 것이었죠.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폴리페놀은 세포 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조절 인자인 AMPK라는 효소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혈당 수치는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으며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위장이 그 사실을 우리의 뇌로 전달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당뇨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천천히 이동하므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30번씩 씹으면서 20분 이상 식사하기. 천천히 먹는 습관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이를 의식하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밥을 느리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혈당 블로킹 3020 규칙을 소개합니다. 이 규칙은 간단합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씩 씹고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죠. 1. 30번 씹기. 씹는 횟수를 늘리면 음식이 더 잘게 분해됨으로써 소화 속도가 증가하지만 입안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20분 이상 먹기. 식사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림으로써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한 장비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식사하지 말고 습관이 들 때까지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한 입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삼키기 전에 씹는 데 최대한 집중해보세요.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 건강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최근 들어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인 밥을 식사의 마지막에 먹는 식사법이죠. 거꾸로 식사법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식사법입니다. 나물이나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 그리고 육류나 어류 같은
단백질로 위장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 남은 반찬에 탄수화물을 먹어보세요. 집밥을 먹을 때뿐 아니라 외식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주요 원천인 동시에 혈당 급상승의 주범이기도 한 탄수화물은 식사의 마지막 순서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우리 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된 포도당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유발되기 때문이죠. 가급적 위장에서 젤 형태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식이섬유와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해서 혈당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되기 쉽도록 단백질부터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찬을 모두 다 먹고 난 뒤 탄수화물인 쌀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로 올라온 반찬의 절반을 먼저 먹은 다음 남은 반찬을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되는 것이죠. 후반부에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원래 하던 식사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사 초반 밥 없이 반찬만 먹어도 자극적이지 않도록 반찬의 간을 연하게 조리해 보세요.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그 수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맞춰 세포는 여러 변화를 겪게 되죠. 이를테면 운동 중에 에너지를 소비하면 세포는 부족한 에너지의 보충을 위해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는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포도당은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양의 포도당이 체내로 유입된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고 활성도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에 남아 혈당을 높이는 포도당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세포 내에서 나뉘거나 합쳐지는 과정이 촉진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고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숙면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숙면을 위한 습관입니다.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각자 생활 습관에 맞춰 커피 마시는 시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니 오후 늦게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감기란 약물의 농도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후 5시에 카페인이 150mg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섭취했다면 반감기가 5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취침에 드는 10시에도 75mg이나 몸에 남아있는 셈이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용량도 수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심부 온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취침 전의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며 심부의 열을 빼앗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더 빠른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서파 수면의 양도 10에서 15%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활동할 때보다 낮은 상태가 수면에 더 적합하니 18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은 온도라서 습관적으로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교정해야 불면이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양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그네슘, 혈당과 에너지, 혈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첨가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당대사와 혈당 조절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부터 인슐린의 효과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일견 복잡해 보이는 마그네슘의 혈당 조절 방식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슐린 작용과 대사 과정 중 역할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세포 표면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속의 포도당 운반체 GLUT4의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근육과 지방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것이죠. 빽빽하게 닫힌 문에 마그네슘이라는 윤활유를 바른다고 비유하면 적절합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에도 활약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로 사용되는데요. 이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포도당이 분해돼 에너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크렙스 회로 단계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두 과정에서 여러 효소의 작용을 돕는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혈당 블로킹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혈당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저자는 오징어 약사 김선영,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징어 약사 김선영, 현직 약사이자 팔로워 6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오징어 약사 TV의 운영자이다.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피로감, 단 음식에 대한 간절한 갈망, 심한 갈증이나 무기력감은 모두 몸이 혈당 스파이크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이죠. 혈당 블로킹의 출발점은 이 같은 신호를 인식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 블로킹은 삶의 질을 높이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건강한 에너지의 유지를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혈당 블로킹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기복과 식욕 폭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혈관과 대사 건강을 지키며 건강한 노화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 무시하곤 합니다. 혈당과 관련된 신호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나 무리한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매우 정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올랐다 2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불규칙한 식사 시간,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 우리 몸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다양한 신호로 드러납니다. 식사 후에 극심한 피로감, 갑작스러운 배고픔,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 갈등 등이 대표적인 신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언제인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는 결코 질병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혈당 관리는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체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죠. 이제 혈당 관리의 기본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을 테니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의 구체적인 예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는 무기력하고 식사 후에는 졸리고 오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밤에는 달콤한 야식이 당기고요. 이 같은 악순환과 혈당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면 하루 종일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밤엔 혈당이 출렁거리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 강한 식욕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만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고 많이 먹어도 금방 또 배고파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 다이어트의 핵심은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혈당 반응을 일으키느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정제 탄수화물 또는 당분의 비중이 높은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같은 500kcal라 해도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혈액 속 당을 근육 안으로 집어넣지만 이미 처리하지 못한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모으게 됩니다. 혈당만 안정돼도 몸속 지방 에너지로 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지방이 저절로 빠집니다. 더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내리면 식사 한 끼로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다음 식사 때까지 크게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다이어트란 먹는 양을 줄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고 그 흐름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중심에는 늘 혈당이 있습니다. 3+1 혈당 전략. 많은 사람이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단순히 단 걸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당뇨니까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혈당은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식과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수많은 요소가 서로 얽혀 혈당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딱 4가지 핵심 전략, 3+1 혈당 블로킹 방패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방패를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방패를 함께 드시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혈당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가까지 식사의 모든 요소가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만 잘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지와 절제는 오히려 음식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실적이면서 오래도록 실천 가능한 식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꼭 땀이 뻘뻘 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무엇보다 강력한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은 혈당 관리에서 종종 간과됐지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위험도 커집니다. 반면 깊고 충분한 수면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켜 다음 날의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라.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항목은 바로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3끼 외식하는 일이 가장 많아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계획표를 작성할 때 혈당 건강에 나쁠 확률이 가장 높은 점심 식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속 등으로 외식을 할 때는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는 육류나 생선구이를 선호합니다. 2. 얼마나 먹을지를 설정하라. 메뉴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나머지 요소는 부수적입니다. 백미를 얼마나 먹을지 미리 정한 양만큼만 덜어서 먹고 나머지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보세요.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을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누군가는 백미 한 공기를 다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3숟가락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죠. 즉, 섭취 가능한 탄수화물의 용량은 개인의 혈당 조절 능력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 1시간째 혈당을 기준으로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혈당은 식사 2시간 후 18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식사 후 1시간째 혈당을 측정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혈당이 식사 1시간 근방에서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2시간 후의 혈당은 이미 정점을 찍은 다음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때 혈당만 측정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3. 먹은 음식을 피드백하라. 미리 세운 계획표에 따라 식사를 마쳤다면 식후에 1시간 혈당을 측정해 봅시다.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음 계획표를 작성할 때 식사 전 섭취, 식사 음식, 탄수화물량, 식사 시간 항목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계획표 작성의 의의는 식후 1시간 혈당이 여러분의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방적 혈당 관리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식후 혈당 상승을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식재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초 같은 산성 물질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의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저는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식재료로 양배추, 올리브유, 유기농 사과식초를 선택했죠. 지금부터 이를 줄여서 양올식이라 부르겠습니다. 양올식 요소 중 첫 번째인 식이섬유로 저는 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양배추에는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100g당 3g이라 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채소류는 전체 중량의 대부분 수분입니다. 양배추 역시 약 90%가 수분이죠. 이처럼 수분 함유량이 많은 채소를 식사 전에 미리 먹으면 포만감 덕에 혈당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배가 부른 덕에 전체적인 식사량 줄이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식이섬유를 먹으면 식사를 마친 후에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식이섬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 끼의 양배추 대략 약 200g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럼 양배추만으로 6g의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평균 25에서 35g입니다. 한국인의 일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24g입니다.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에 과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과일 소비량은 57.5kg입니다. 23.7kg인 일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과일을 많이 먹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추정컨대 과일을 약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일로 딕톡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적이 있죠. 실제로 과일에는 식이섬유나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등이 풍부합니다. 구하기 쉽고 맛있어서 그리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 과일을 좋아하지 않기가 어려울 듯도 합니다.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일을 적당히 먹는 것도 좋은 식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중이라면 과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당보다 혈당이 더 나쁜 과당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과당이 없으면서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된 양배추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고루 먹을 수 있다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까닭은 위장에서 젤 형태의 물질을 형성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의 원래 형태로는 혈당을 높일 수 없습니다. 소화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혈관 안으로 들어와 혈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젤 형태로 변한 식이섬유 덕에 소화 과정이 느려지면 우리 몸은 소화가 느려진 만큼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도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죠. 또한 식이섬유는 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 올리브유입니다. 적절한 양의 지방은 혈당 상승의 억제를 도와줍니다. 지방이 위장관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출 뿐 아니라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 방지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또한 지방은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줌으로써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수장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경사진 물길에 만들어진 댐처럼 지방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식초입니다. 저는 식초 중에서도 에사비라 불리는 유기농 사과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식초는 일반 식초 효과에 사과에 유용한 물질들이 더해져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혈당 관리에 활용해온 식초는 최근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소화효소의 활성을 조절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 후에 식초 섭취가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34%나 좋아진 것이었죠.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폴리페놀은 세포 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조절 인자인 AMPK라는 효소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혈당 수치는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으며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위장이 그 사실을 우리의 뇌로 전달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당뇨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천천히 이동하므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30번씩 씹으면서 20분 이상 식사하기. 천천히 먹는 습관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이를 의식하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밥을 느리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혈당 블로킹 3020 규칙을 소개합니다. 이 규칙은 간단합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씩 씹고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죠. 1. 30번 씹기. 씹는 횟수를 늘리면 음식이 더 잘게 분해됨으로써 소화 속도가 증가하지만 입안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20분 이상 먹기. 식사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림으로써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한 장비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식사하지 말고 습관이 들 때까지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한입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 삼키기 전에 씹는 데 최대한 집중해보세요.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 건강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최근 들어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인 밥을 식사의 마지막에 먹는 식사법이죠. 거꾸로 식사법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식사법입니다. 나물이나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 그리고 육류나 어류 같은 단백질로 위장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 남은 반찬에 탄수화물을 먹어보세요. 집밥을 먹을 때뿐 아니라 외식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주요 원천인 동시에 혈당 급상승의 주범이기도 한 탄수화물은 식사의 마지막 순서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우리 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된 포도당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유발되기 때문이죠. 가급적 위장에서 젤 형태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식이섬유와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해서 혈당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되기 쉽도록 단백질부터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찬을 모두 다 먹고 난 뒤 탄수화물인 쌀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로 올라온 반찬의 절반을 먼저 먹은 다음 남은 반찬을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되는 것이죠. 후반부에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원래 하던 식사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사 초반 밥 없이 반찬만 먹어도 자극적이지 않도록 반찬의 간을 연하게 조리해보세요. 다음은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그 수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맞춰 세포는 여러 변화를 겪게 되죠. 이를테면 운동 중에 에너지를 소비하면 세포는 부족한 에너지의 보충을 위해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는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포도당은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양의 포도당이 체내로 유입된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고 활성도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에 남아 혈당을 높이는 포도당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세포 내에서 나뉘거나 합쳐지는 과정이 촉진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고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숙면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숙면을 위한 습관입니다.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각자 생활 습관에 맞춰 커피 마시는 시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니 오후 늦게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감기란 약물의 농도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후 5시에 카페인이 150mg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섭취했다면 반감기가 5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취침에 드는 10시에도 75mg이나 몸에 남아있는 셈이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용량도 수면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심부 온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취침 전의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며 심부의 열을 빼앗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더 빠른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서파 수면의 양도 10에서 15%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활동할 때보다 낮은 상태가 수면에 더 적합하니 18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은 온도라서 습관적으로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교정해야 불면이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양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그네슘, 혈당과 에너지, 혈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첨가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당대사와 혈당 조절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부터 인슐린의 효과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일견 복잡해 보이는 마그네슘의 혈당 조절 방식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슐린 작용과 대사 과정 중 역할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세포 표면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속의 포도당 운반체 GLUT4의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근육과 지방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것이죠. 빽빽하게 닫힌 문에 마그네슘이라는 윤활유를 바른다고 비유하면 적절합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에도 활약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로 사용되는데요. 이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포도당이 분해돼 에너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크렙스 회로 단계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두 과정에서 여러 효소의 작용을 돕는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혈당 블로킹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혈당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